이기간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을 다시 한번 복습하자. 여기 C1이 있고 여기 C2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습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미시에서 배운 걸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현재 소비인데요. 현재 소비. 그리고 이쪽은 미래 소비입니다. 미래 소비. 근데 이 위에 얼마든지 우리가 또 마킹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번 기하고 다음 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제 나의 소득, 1기의 소득을 Y1, 2기의 소득을 Y2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 초기 부존점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초기 부존점. 초기 부존점이 의미하는 것은 자,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만약에 그대로 소비를 한다면은 그 점은 언제라도 가능하고 거기를 일방적으로 둘 다 떠날 수는 없어요. 본인의 예산선은 아마도 초기 부전점을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당연하게도 맥스 U. 자, 요게 이제 그 나의 효용에 관여하는 건 소득은 아니에요. 얼마만큼 지금과 미래의 소비를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변수로 가지고 있는 함수가 됩니다. 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레온TF 니은자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보통 요 밑에 적죠. 자, 요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인데 내가 지금도 소비를 해야 되고 이제 미래에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지금과 미래의 소비는 전적으로 Y1과 Y2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자율을 보통 R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뭐 다양한 표현이 있죠. 이자율이 만약에 0.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10%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지금하고 다음 기는 엄연히 그 시점이 달라요. 이번 시점과 다음 시점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하고 다음 기에 100만 원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달라요. 엄연히 달라. 지금의 100만 원은 은행에 고스란히 입금했을 때 다음 기에는 110만 원이 됩니다. 이자율이 이제 10%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 1.1 곱한 만큼 이 다음 기에는 이제 11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다음 기에 누가 나에게 110만 원을 갖다 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번 기에 100만 원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선이라는 것은 본인의 월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번 기에 소득이 있고 다음 기에 소득이 있으면은 그거를 현재 가치화한다고 해요. 다 이번 기 걸로 숫자를 다 몰아넣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번 기에 내가 100만 원 벌고 다음 기에 110만 원을 번다면 그거 이번 기에 200만 원 번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맞잖아. 그치? 이번 기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벌고 다음 기에 만약에 11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1 플러스 R로 나눠요. 그치? 이번 기에 100만 원에는 1 플러스 R을 곱해서 다음 기로 측정할 수 있다면 다음 기에 110만 원은 1.1로 나누면 2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고 1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을 현재 가치화 시켜봤더니 Y1 플러스 Y2를 1 플러스 R로 나눈 그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받을 거하고 이번에 받을 거를 기준으로 이제 내가 현재 가치화 시킨 소득을 우리는 present value, 그 현재 가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음번에 110 정도로 소비하고 싶다면 그 이번에 100만 원만 포기하면 되지? 그지? 이번 소득에서 100만 원 포기하면은 이자가 붙어서 다음번에는 110을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지금 시점으로 내가 쓰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비도 지금 시점으로 논다면은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로 이렇게 나눠서 일치하기만 하면은 내 돈을 다 사용한 거예요. 이게 예산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선. 그러면 과연 이 소비자는 예산선이 어떤 모양일까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치? 그럼 봐봐요.
변수는 C1하고 C2밖에 없어요. 그치? Y1하고 Y2는 변수가 아니에요. C1하고 C2밖에 없는데 여기 C1하고 C2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선의 기울기를 도출하라고 한다면 C2로 정리하면은 C1 앞에 붙게 되는 그 상수 있죠. 그게 기울기예요. 그게 기울기라고. 따라서 뭐 오른쪽에 뭐가 정리됐건 상관없어. C2만 남기고 넘겨요. 마이너스 1 붙고 C2만 남기니까 1 플러스 R을 곱해요. 그럼 C1 앞에는 뭐가 붙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R, C1 플러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겠죠. 세로축만 놔두고 싹 넘긴 다음에 가로축 변수 앞에 붙어 있는 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함수라면 구부정할 수 있고 이제 상수라면은 직선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 쭉 직선으로 그어주시면은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예산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선이 되고 예산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직선의 예산선이 등장했고 이 위에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볼록해. 볼록하다면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MRS XY 여기서는 C1, C2 맞죠? MRS C1, C2가 된다고요. 자, MRS C1, C2는 우리가 이제 분수로 표현하면은 MU C2분의 MU C1이 될 겁니다. 그 한 개 효용이죠. 한 개 효용인데 이거 뒤에 거부터 밑에 먼저 적는 거예요. 그거하고 기울기 음수 붙인 거 1 플러스 R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것에서 소비자는 효용이 극대화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소비 이론 것이지만 미시적인 기초를 활용을 했어요. 미시적인 기초를 활용해서 이제 소비 이론을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봤는데 접하는 점이 여기에요. 접하는 점이 어떤 A라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받아서 찾아봤더니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죠. A라는 사람의 균형점을 찾아봤더니 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소비가 여기서 마킹이 된대요. C2도 마킹할 수 있지만 뭐 큰 필요는 없고 내가 벌었는데 소비를 덜 합니다. 벌었는데 소비를 덜 하면은 이 둘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걸 보고 우리는 저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저축이 지금 양수값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는 벌었고 이만큼 이제 소비를 더 적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빌려주겠다. 따라서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은 저축자라고 불러요. 저축자는 대부 자금 시장 있죠? 대부 자금 시장의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대부 자금 시장의 공급자. 나는 빌려주겠어. 현재 시장 이자율이 얼마니까 현재 나는 저기 접하고 따라서 너희들에게 돈을 빌려주겠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무차별 곡선이 어디에 접하는지를 찾아봤더니 여기 접하더라고요. 여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B라고 합시다. B. 다른 사람이에요. 별개의 사람. 자, B라는 사람은 현재 소비 수준을 이만큼 하려고 합니다. 이만큼 소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차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차입. 돈을 빌려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소득 이상을 소비할 수 있겠죠. 차입이 양수이기 때문에 저축이 음수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음의 저축, 음의 저축. 자, 이 사람들은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예상컨대 이제 차입자가 될 것이고요. 차입자가 될 것이고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자금 시장 뭔지 아시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을 말해요. 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에서 그 오른쪽에 무차별 곡선이 접한 사람들은 차입자가 된다. 수요자가 된다. 왼쪽에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사람들은 공급자가 된다. 저축자, 공급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